계속해서 예산 제약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합과 예산 제약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예산 집합은 이제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번들, 가능한 조합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고, 예산 제약은 그 가운데에서 소득을 남김없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번들들을 따로 또 모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잠시만요. 예, 펜이 잘 안 나와서. 네, 예, 됐습니다. 예, 예산 제약은 이제 예산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 300달러의 용돈이 있고 두 가지 재화 중에 하나 혹은 두 개 다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가지 재화, 청바지와 스웨터. 청바지의 가격은 50달러, 스웨터의 가격은 25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합을 우리가 이 삼각형 안에 이 면적을 테두리를 포함해서요. 여기를 우리가 예산 집합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선, 점 A, B, C, D를 연결하는 이 선을 이제 우리가 예산선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이제 예산 제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그 청바지라든가 스웨터를 무수히 이제 조금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조금 구매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점 A, B, C, D를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예산 제약이라고 하는 거 혹은 예산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바지, 내가 구매하는 청바지의 개수가 이제 J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청바지 구매에 사용하는 사용하는 금액이 바로 이제 50달러 곱하기 J가 되겠죠. 그래서 청바지 구매에 사용하는 지출액이에요. 청바지 지출액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를 스웨터의 개수, 내가 구매하는 스웨터의 개수고, 하나의 가격이 25달러니까 25 타임스 S가 바로 스웨터 지출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그 조건은 뭐냐면 청바지에 사용하는 금액, 청바지 지출액인 50 곱하기 J와 스웨터 지출액인 25 곱하기 S가 반드시 반드시 저기 뭐죠? 300달러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조금 제가 그림판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50 곱하기 J 더하기 25 곱하기 S는 이제 300달러. 자, 이 뜻은 뭐냐면 청바지에 사용하는 지출액, 그 다음에 스웨터에 사용하는 지출액을 모두 합쳤을 때 300달러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거예요. 절대로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게 예산 집합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버짓셋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같다면 등호로 성립한다면 주어진 소득을 다 소진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이제 예산선 혹은 예산 제약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50J 더하기 25S는 300이다라고 하는 식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아까 그림에서 바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스웨터의 개수죠. 그 다음에 이쪽이 청바지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요 직선의 그래프를 1차식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이제 스웨터의 가격이 25달러니까 300달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스웨터의 최대 개수가 12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청바지의 가격이 50달러니까 300달러를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청바지의 최대 개수가 바로 6개였어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식이 우리가 과연 이 식을 도출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죠. 지우개로 한번 지우개를 찾아야 됩니다. 예, 여기 있네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앞서 살펴봤던 그림으로부터 과연 이러한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죠. 1차 방정식을 표현하는 거는 우리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선 기울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기울기가 얼마냐면 청바지 하나 구매하려면 스웨터를 2개 포기해야 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예요. 자, 기울기 알고 있습니다. 슬롭이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절편이 그쵸? 인터셉트가 12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간단한 1차 방정식의 문제를 사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세로축의 변수가 s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s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에 그냥 가로축의 변수를 x라고 하고 세로축의 변수를 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에요. x가 제로면 y는 12가 되고 x가 하나 늘어날 때 y는 마이너스 2만큼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식은 이 식이고 이제 y 대신에 s라고 쓰고 x 대신에 j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바로 우리가 확인했던 예산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예산선을 간단하게 그냥 1차식의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식의 양변을 25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양변을 25로 한번 나눠 보면 25, 20으로 한번 나눠 보죠. 그러면 2j 플러스 s는 12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식이죠, 그렇죠?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2j를 이쪽으로 넘기면 s는 마이너스 2j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고 예산선을 혹은 예산제약을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고 뭐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둘 다 같은 의미니까요. 근데 보다 더 그 좋은 표현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바지의 가격 50달러와 스웨터의 가격 25달러가 이제 분명하게 이 식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현했던 예산선, 예산제약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2j 더하기 12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의 절편 가로축과 만나는 점도 이제 6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건 뭐 간단하게 s가 제로라고 해보고 j를 찾으면 되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예산 제약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이제 번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A는 스웨터만 12개 사고 청바지는 구매하지 않는 점이고 B는 스웨터 8개, 청바지 2개, 그 다음에 C는 스웨터 4개, 청바지 4개, D는 스웨터는 사지 않고 청바지만 6개를 사는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에 분명한 트레이드오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더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산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의 형태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기회비용이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격이 일정하니까 청바지의 가격 50, 스웨터의 가격 25, 그
다음에 청바지를 하나 구매할 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 기회비용이 청바지의 기회비용인데 그게 바로 스웨터 2개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청바지의 기회비용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데 기회비용을 이렇게 정의하죠. 청바지의 기회비용은 청바지 추가로 얻는 청바지의 개수 분의 포기해야 되는 스웨터의 개수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Gain in jeans 분의 loss in sweaters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청바지에 대한 기회비용을 계산한다면 이제 분모에 청바지가 온다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청바지의 가격은 $50, 스웨터의 가격은 $25였었습니다. 그래서 청바지를 하나 내가 사고 싶다면 $50를 써야 되는데 그 $50는 스웨터 2개의 가격과 같습니다. 그래서 청바지를 하나 산다면 저는 스웨터 2개를 포기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바지의 기회비용은 청바지 하나 추가로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은 스웨터 2개다. 그래서 이제 2라고 쓸 수 있고 우리 예산 제약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산 제약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쪽이 가로축은 청바지입니다. 세로축은 스웨터고요. 그래서 가로축과 만나는 점이 6이었었고요. $300를 가지고 $50짜리 청바지를 산다면 모두 6개를 살 수 있으니까 세로축은 12예요. $300를 가지고 $25짜리 스웨터를 산다면 모두 12개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막바로 이렇게 가는 계산도 가능해요. 지금 요 A라고 하는 점, D라고 하는 점, A에서 바로 D로 가는 거죠. A에서 D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청바지 6개를 얻기 위해서 스웨터를 몇 개 포기해야 되는가? 바로 12개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6분의 12라고 계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직선이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꼭 우리가 1차식에서 뭐죠? 기울기를 계산하는 슬롭을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청바지의 기회비용은 X축의 절편분의 Y축의 절편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요 값분의 요 값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거꾸로 스웨터의 기회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뭐 지난 시간에 어떤 학생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스웨터 하나를 내가 구매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청바지의 개수가 2분의 1개였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웨터를 내가 2개를 사고 싶다면 $50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청바지의 가격과 같으니까 내가 스웨터를 2개를 얻는다면 포기해야 되는 청바지가 바로 1개예요.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예산 제약을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스웨터고 여기가 청바지고요. 6, 이제 12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D에서 막바로 A로 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죠. 그래서 요 점 D라고 하는 점은 청바지 6개, 스웨터 제로란 말이에요. 스웨터가 제로인데 제로에서 12개로 스웨터를 늘리면 포기해야 되는 청바지는 6개에서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늘어나는 스웨터의 개수는 제로에서 12니까 gain in sweaters는 1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포기해야 되는 loss in jeans는 6개에서 제로로 갈 테니까 분모는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12분의 이쪽이 예를 들면 뭐 델타 x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이 델타 y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혹은 뭐 그냥 이게 델타 y라고 한다면 여기 델타 x고요, 그렇죠? 뭐 델타 y 분의 델타 x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스웨터의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2 세로축의 절편입니다. y 인터셉트 분의 가로축의 절편 x 인터셉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아까 우리가 청바지의 기회비용은 가로축의 절편분의 세로축의 절편이었었어요. 그래서 x 인터셉트 분의 y 인터셉트니까 정확히 스웨터의 기회비용은 청바지의 기회비용의 역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둘은 역수입니다. 그래서 청바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스웨터 2개를 포기해야 되고 거꾸로
스웨터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청바지 2분의 1개를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preference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price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산 제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모두 합쳐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preference, prices, budget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 소비자는 300달러를 갖고 몇 개의 스웨터와 몇 개의 청바지를 구매할까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00달러를 남기지 않고 다 쓴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까?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그 가정들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어떤 하이퍼테리컬한 컨슈머, 그러니까 가상적인 소비자는 스웨터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소비할 때 효용이 증가한다 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탈 베네핏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효용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총 효용이라고 해도 괜찮고 직역을 하면 토탈 베네핏이라고 하는 건 이제 편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편익. 그래서 스웨터를 하나도 사지 않으면 아무런 편익을 얻지 못하고 제로고요. 죄송합니다. 스웨터를 하나 구입하면 100만큼의 만족도를 얻는다.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걸 달러로 표시하자라고 했는데 100달러 뭐 굳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100만큼 효용을 얻는다. 효용이 100이다. 두 개의 스웨터를 소비하면 180, 세 개를 소비하면 260. 그래서 많이 소비하면 많이 소비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 더 more the merrier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은 더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만족도는 점점 커지겠죠. 그 다음에 청바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청바지를 하나도 소비하지 않을 때는 효용이 제로 혹은 뭐 편익이 제로지만 하나를 소비했을 때는 160, 두 개를 소비하면 310, 410 이렇게 더 많이 소비하면 많이 소비할수록 계속해서 토탈 베네핏은 늘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토탈 베네핏이 얼마씩 변화하는가 마지널 베네핏인데요. 한계 편익.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스웨터를 하나도 소비하지 않다가 첫 번째 스웨터를 소비했을 때 효용이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제로에서 100으로 100만큼 늘어나고요. 그래서 증가분을 우리가 한계 편익이라고 합니다. 편익의 증가분이에요. 그 편익의 증가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몇 개의 스웨터를 소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도 소비하고 있지 않다가 첫 번째 스웨터를 소비했을 때는 100만큼의 한계 편익이 발생하지만 혹은 100만큼의 편익이 증가하지만 두 번째 스웨터를 소비했을 때는 100에서 185로 85만큼만 편익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웨터의 한계 편익은 85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스웨터의 한계 편익은 75, 네 번째 스웨터의 한계 편익은 65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가적으로 얻는 편익은 점점 줄어들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우리가 효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계 편익이 체감한다.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같은 현상이 청바지에서도 나타나요. 첫 번째 청바지를 소비했을 때는 효용이 160만큼 증가하지만 두 번째 청바지를 소비했을 때는 효용이 150만큼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청바지가 사실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런 다음 청바지가 하나 있으니까 또 하나 사면 첫 번째 느꼈던 만족만큼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경험하는 그런 굉장히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위배되는 사람은 제 생각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청바지를 구입하면 물론 만족도는 늘어나는데 점점점 늘어나는 증가분이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만큼, 150보다는 조금 늘어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청바지는 추가적인 편익의 증가분이 80 정도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일정해진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도 있겠죠. 효용이
줄어드는 상황은 잘 우리가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효용은 많이 소비하면 많이 소비할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편익 혹은 편익의 증가분,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한계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이죠. 한계 편익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계 편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서는 토탈 베네핏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이제 그런 상황은 우리가 잘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더 모어 더 메리어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던 것이고요. 베네핏은 달러 단위로 측정하긴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만족도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단위 자체는 큰 의미는 없어요. 뭐 크게 여러분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뭐 달러로 생각하셔도 괜찮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토탈 베네핏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한계 편익도 추가로 한 단위를 소비할 때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편익, 한계 편익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고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과연 얼마만큼의 스웨터와 얼마만큼의 청바지를 구매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가상적인 소비자는 하이퍼테티컬 컨슈머는 자신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베네핏이 가장 커지는 그런 조합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첫 번째는 총 편익이 가장 큰 번들 혹은 조합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청바지 몇 개, 스웨터 몇 개를 사야지만 토탈 베네핏이 가장 커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300달러를 다 사용을 하겠죠. 그렇죠? 300달러를 모두 사용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바로 이 바텀 라인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재화만, 굿즈만 생각하고 있어요. 청바지와 스웨터인데 청바지로부터 얻는 한계 편익과 스웨터로부터 얻는 한계 편익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소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바지의 가격과 스웨터의 가격이 서로 다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청바지에 1달러를 썼을 때 얻는 한계 편익과 스웨터에 1달러를 썼을 때 한계 편익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바텀 라인은 바로 이겁니다. 달러당 혹은 뭐 1,000원당이라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10,000원당 혹은 1,000원당 달러당 혹은 1,000원당 추가적인 편익이 같아지도록 같아지는 점, 이 점이 바로 가상적인 소비자, 뭐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 최적화한다면 달러당 추가적인 편익이 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까요? 소비자가 최적화를 한다면, 그러니까 자신의 총 편익을 가장 높게 만들고 싶다면, 그러면 두 가지 재화, 스웨터와 청바지, 달러당 추가적인 편익 혹은 달러당 한계 편익이 같아져야 합니다. 같아진다. 그래서 지금 한계 편익은 아까도 보셨지만 테이블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테이블에서 한계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줄어들겠죠. 이제 이것을 한계 편익을 이제 스웨터의 가격으로 나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측정해 볼 것이고, 똑같이 청바지도 하나 소비할 때, 두 개 소비할 때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한계 편익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한계 편익을 이제 청바지의 가격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웨터의 가격과 청바지의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스웨터 하나 샀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첫 번째 스웨터를 샀을 때 제가 얻는 추가적인 편익은 100이고요. 첫 번째 청바지를 샀을 때 제가 얻는 추가적인 편익은 160입니다. 자, 그러면 100보다 160이 더 크니까 160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웨터에는 25달러만 쓰고도 제가 100을 얻었지만 청바지는 50달러를 써서 160을 얻었어요. 그래서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것을 가격을 이 둘 가격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청바지에 내가 25달러만 썼다면 내가 추가로 얻는 편익은 160이 아니라 80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격을 반으로 후려쳤으니까 추가적으로 얻는 편익도 반으로 후려쳐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똑같이 양쪽에 25달러를 썼는데 추가적으로 얻는 편익은 어느 쪽이 더 크냐면 스웨터가 100으로 청바지 80보다 더 큽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더 높은 추가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은 스웨터부터 하나 집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25달러를 썼을 때 내가 얻는 추가적인 편익이 청바지보다 스웨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같다면 비교가 사실 더 쉽겠지만 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이제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편익을 그 재화의 가격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컬럼이 보여주는 것이 이 왼쪽에 한 개 편익을 25달러로 나눠준 거예요. 다 25달러로. 그래서 25달러를 써서 100만큼의 한 개 편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스웨터에 1달러를 쓴다면 얼마만큼의 편익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4고요. 첫 번째 스웨터에 달러당 한 개 편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스웨터에 달러당 한 개 편익, 두 번째 스웨터에 달러당 한 개 편익은 다 달라요. 왜냐하면 가격은 같지만 스웨터의 가격은 25달러로 같지만 하나를 소비하느냐 두 개를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편익인 marginal benefit은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청바지도 우리가 똑같이 얘기해 볼 수 있겠죠. 50달러를 써서 그러니까 첫 번째 50달러를 써서 160이라고 하는 한 개 편익을 얻었어요. 이제 이걸 달러당 한 개 편익으로 환산을 해줘야 다른 것들과 비교하기가 용이해지겠죠. 재화의 가격이 다 다르니까. 당연히 하나씩 구입했을 때 추가로 얻는 편익을 계산하는 건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몇 천만 원짜리 자동차 한 대를 자동차 한 대는 몇 천만 원이고 초콜릿바 하나는 뭐 1,000원인데 이거 하나 사는 거랑 저거 하나 샀을 때 추가로 얻는 편익 뭐가 더 큰가? 자동차가 더 크면 자동차를 간다. 이런 비교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당 혹은 뭐 내가 사용하는 지불하는 1,000원당 한 개 편익이 어떠한가를 비교하는 것이 사실 정확한 비교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160, 첫 번째 청바지로부터 얻는 한 개 편익은 160인데 이제 가격이 50달러니까 50으로 나누어서 계산해 보면 이제 3.2가 되고요. 두 번째 청바지는 150만큼의 추가적인 편익을 얻습니다. 50달러로 나누어 주면 달러당 3만큼의 이제 한 개 편익을 얻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 바텀 라인은 말씀드렸어요. 달러당 한 개 편익이 같아지는 점까지 가야 돼요. 자, 첫 번째 청바지, 첫 번째 스웨터로부터 얻는 한 개 편익은 100이고 첫 번째 청바지로부터 얻는 한 개 편익은 16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재화의 가격이 서로 다르니까 100, 160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둘의 가격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스웨터의 첫 번째 스웨터의 한 개 편익은 스웨터의 가격으로 나눠주고 첫 번째 청바지의 한 개 편익은 청바지의 가격으로 나누어 준다고 했어요. 그럼 달러당 한 개 편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4달러, 그 다음에 청바지는 3.2달러예요. 그러면 달러당 한 개 편익이 어떤 것이 더 큰가? 내가 지금 1달러를 지불했을 때 추가적으로 얻는 편익이 더 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초이스는 뭐냐면 청바지를 살 것인가 스웨터를 살 것인가. 첫 번째 초이스는 이 경우 바로 스웨터입니다. 스웨터 먼저 하나 집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you should purchase the sweater. 첫 번째 스웨터부터 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면 스웨터 하나 집었어요. 그러니까 25달러란 말이에요. 지금 저한테는 300달러가 있습니다. 돈이 남았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뭘 집어야 될까? 자, 이제 제 바스켓에는
쇼핑 바스켓에는 이제 스웨터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스웨터를 집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첫 번째 청바지를 집는 것이 좋을까를 또 비교해야 돼요. 두 번째 스웨터의 한계 편익은 85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아직 청바지는 제가 바스켓에 담지 않았으니까 첫 번째 청바지의 한계 편익은 여전히 160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1달러를 썼을 때의 한계 편익. 그래서 이걸 이제 25달러로 나눠주고요. 청바지의 경우도 50달러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청바지 하나로부터 얻는 한계 편익이 160으로 더 크긴 하지만 청바지 가격이 스웨터 가격의 2배니까 이걸 감안했을 때 비교해보면 달러당 한계 편익은 스웨터가 3.4, 청바지가 3.2예요. 당연히 이 경우에도 스웨터가 더 높은 편익을 제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뭘 집어야 되냐면 또 스웨터를 집는 거예요. 그래서 바스켓에 이제 스웨터 두 개를 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스웨터 두 개를 담았으니까 50달러를 제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체크아웃 캐시어한테 가서 생각해보면 300달러이기 때문에 아직도 돈이 여유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뭘 담아야 될까? 자, 이제 세 번째 스웨터를 담을 것인가 아니면 첫 번째 청바지를 담을 것인가를 비교해야 되겠죠. 비교하는 방법은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합니다. 달러당 한계 편익이 세 번째 스웨터는 3이고 달러당 한계 편익이 첫 번째 청바지는 3점이에요. 이제 청바지를 바스켓에 담으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 스웨터 오고 두 번째도 스웨터고 세 번째는 이제 청바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스웨터 담고 그 다음에 청바지 담고 생각해보면 지금 스웨터 두 개 50달러 그 다음에 첫 번째 청바지 50달러 100달러를 지금 제가 지불해야 돼요. 아직도 제 주머니에는 200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또 한번 해보죠. 세 번째 스웨터를 사는 것이 좋을까? 두 번째로 청바지를 하나 더 담는 것이 좋을까? 제 바스켓에는 이제 스웨터 두 개가 들어있고 청바지 한 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스웨터가 좋을까? 두 번째 청바지가 좋을까를 이제 비교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달러당 한계 편익으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달러당 한계 편익이 똑같아요. 이 경우에는 둘 다 담을 수 있으면 둘 다 담고 가능하다면 버짓을 초과하지 않으면 둘 다 담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 한번 둘 다 담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청바지, 두 번째 청바지 이제 50달러 제가 지불해야 되고 세 번째 스웨터는 25달러예요. 이제 75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되고 지금 제 바스켓에는 스웨터 두 개와 청바지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스켓이죠. 그러면 제 바스켓을 생각했을 때는 100달러예요. 그렇죠? 그래서 토탈 제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냐면 175달러입니다. 여전히 저는 이 175달러를 지불할 수 있고 300달러를 다 사용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스웨터를 다시 바구니에 담고 그리고 두 번째 청바지를 또 바구니에 담으면 돼요. 그럼 제 바스켓에는 스웨터 3개와 청바지 2개가 담겨 있겠죠. 여전히 300달러를 다 소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쭉쭉쭉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 청바지, 두 번째 청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스웨터를 제가 3개 담았죠. 그렇죠? 스웨터 3개 담았고 청바지를 2개 담았습니다. 네 번째 스웨터, 네 번째로 스웨터, 죄송합니다. 지금 스웨터 3개, 스웨터 3개, 청바지 2개가 담겨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웨터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청바지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좋을까? 자,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 당연히 스웨터를 하나 추가합니다. 그래서 바스켓에 스웨터가 4개가 되고 그 다음으로 가서 또 스웨터를 살지 아니면 청바지를 살지 이 경우에도 스웨터가 더 좋은 거죠. 또 스웨터를 하나 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스켓에는 스웨터 5개와 청바지 2개가 담겨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면 스웨터 5개니까 저는 이제 125달러를 지불해야 되고 청바지를 지금 2개를 담았으니까 100달러를 지불을 해야 돼요. 저는 여전히 아직 버짓을 제 버짓에 얼마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웨터 여섯 번째 스웨터를 구입할까 아니면 이제 세 번째 청바지를 구입할까를 비교해 봤더니 이 둘의 한계 편익이 같아요. 달러당 한계 편익이 2로 동일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능하다면 이 둘을 동시에 쇼핑 바스켓에 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걸 다 담았을 때 과연 내 버짓을 초과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이제 6개의 스웨터니까 모두 얼마가 필요하냐면 얼마죠? 30, 20, 150달러가 필요하고요. 스웨터는 6개니까 그 다음에 청바지는 모두 3개니까 50달러씩 해서 150달러예요. 그래서 정확히 300달러를 다 소진하게 되는 그런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웨터 6개와 청바지 3개는 달러당 한개 편익이 동일해요. 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버짓 컨스트레인트에 있습니다. 300달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6 곱하기 25달러는 25달러 더하기 3 곱하기 50달러가 바로 300달러가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합리적인 소비자는 어떤 점까지 소비를 할까라고 했을 때 달러당 한계 편익이 같아지는 점까지 소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것이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9페이지로 돌아가면 사실 청바지 2개와 2개죠. 청바지 2개와 스웨터 3개도 달러당 한계 편익이 똑같아요. 이 점도 최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건 버짓셋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짓 컨스트레인트 안쪽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주어진 소득을 다 소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최선은 이제 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웨터 6개와 청바지 3개가 베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선택하게 되면 제가 뭐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총 효용, 토탈 베네핏이 얼마냐면 스웨터 6개로부터 토탈 베네핏이 435고요. 그 다음에 청바지 4개로부터 얻는 토탈 베네핏이 410이에요. 그래서 이 소비자가 얻는 총 편익은 이 둘을 더해서 835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초이스는 이거보다 더 높은 편익을 제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버짓 300달러라고 하는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면서 835보다 더 높은 총 효용을 토탈 베네핏을 제공할 수 있는 번들이 존재하는가 찾아보시면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바럼 라인은 뭐였었냐면 소비자가 자신의 베네핏을 토탈 베네핏을 총 편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달러당 한개 편익이 같아지는 점까지 소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의 바럼 라인은 달러당 한개 편익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재화로부터 얻는 달러당 한개 편익과 두 번째 재화, 여기서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스웨터를 가리킵니다. 스웨터로부터 얻는 달러당 한개 편익과 청바지로부터 얻는 달러당 한개 편익이 이제 같아지는 점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총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MSB는 스웨터의 한개 편익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MBJ는 청바지의 한개 편익, 그 다음에 PS는 스웨터의 가격, 하나의 단위 가격, 그 다음에 PJ는 청바지의 하나의 가격을 각각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몇 번째 청바지, 몇 번째 스웨터로부터 얻는 달러당 한개 편익이 그쵸? 몇 번째 죄송합니다. 버벅거리죠. 하여튼 달러당 한개 편익이 같아지는 스웨터의 개수와 그 다음에 청바지의 개수를 잘 찾으셔서 이 둘이 같아질 때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값이 같아지는 점들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점이 300달러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점을 찾으시면 토탈 베네핏 총 편익이 이제 극대화 된다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여섯 번째 스웨터로부터 얻는 여섯 번째 스웨터예요. 한 개 편익이 바로 50이었고, 그 다음에 뭐 달러를 표시했는데 달러 안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세 번째 청바지로부터 얻는 한 개 편익이 100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격은 25달러, 50달러였잖아요. 그래서 달러당 한 개 편익이 2와 같아지는 점을 이제 우리가 잘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만약에 이 둘이 서로 같아지지 않는다면 스웨터의 달러당 한 개 편익과 청바지의 달러당 한 개 편익이 서로 같아지지 않는다면 이쪽이 크거나 이쪽이 크거나 그런 뜻이겠죠. 한쪽이 더 크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큰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더 큰 쪽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 소비하고 첫 번째 스웨터를 집어서 넣고 두 번째 스웨터 집어서 넣고 세 번째는 청바지를 집어서 넣고 이제 이러한 의사결정이 뭐였었냐면 한쪽이 더 큰 쪽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둘이 서로 같지 않다면 제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각각 바스켓에 담았는데 이 둘을 비교해 봤더니 한쪽에 달러당 한 개 편익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이 경우에 스웨터의 달러당 한 개 편익이 더 크다면 바스켓에서 청바지를 꺼내서 다시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데 갖다 놓고 다시 스웨터를 집어가지고 제 바스켓에 담으면 그러면 저는 총 편익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달러당 한 개 편익이 청바지가 더 크다면 지금 제가 뭐 청바지 몇 개, 스웨터 몇 개를 제가 바스켓에 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웨터를 집어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청바지를 집어서 다시 바스켓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총 편익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상태라면 저는 저의 선택을 조금 바꿔서 총 편익을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두 청바지나 스웨터의 가격이 달라진다면 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질까? 두 번째는 그다음 뭐 예산 제약이 어떻게 달라질까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이 변하면 또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가격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두 청바지나 스웨터 중에 하나의 가격이 변하는 경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가정을 해보냐면 스웨터의 가격이 앞서 25달러였었는데 이제 50달러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웨터의 가격과 청바지의 가격이 이제 같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되게 비교하기 쉬워요. 두 재화의 가격이 같으면 그냥 달러당 한 개 편익을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가격이 똑같으니까 저거 하나 살 때 편익과 이거 하나 살 때 편익 그냥 비교하시면 돼요. 더 큰 쪽으로 계속 가면 되는 것이죠. 같아질 때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됩니다. 가격이 같으면 문제가 굉장히 단순해져요. 우선 예산 제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스웨터의 가격이 25달러였었을 때는 주어진 소득 300달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맥시멈 스웨터의 개수가 12개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50달러로 상승했기 때문에 주어진 300달러를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최대 스웨터의 개수는 6개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떨어져요. 세로축의 절편은 이제 더 이상 12가 아니라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 제약 혹은 예산선의 기울기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두 굿즈의 가격이 모두 50달러가 됐으니까 내가 청바지를 하나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정확히 스웨터 하나와 같고 스웨터 하나를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정확히 청바지 하나와 같습니다. 그래서 청바지의 기회비용이 스웨터 하나, 스웨터의 기회비용이 청바지 하나, 따라서 예산 제약의 기울기 혹은 예산선의 기울기는 정확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절편이 이렇게 뚝 떨어진 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 처음에 생각했던 이퀘이션으로 표현해 본다면 50의 J 플러스 50의 S가 300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예산선에 대한 간단한 1차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세로축의 절편도 6, 가로축의 절편도 6이 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이번에는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 경우는 스웨터의 가격이 이제 25달러고요. PS가 25달러고 청바지의 가격이 50달러였는데
50달러에서 청바지의 가격이 25달러로 하락하는 경우에요. 이제 PJ가 50에서 25달러로 하락하는 경우.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이제 두 재화의 가격은 같아요. 예산선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생각해 본다면 세로축과 만나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웨터의 가격이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25달러니까 300달러의 버짓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스웨터의 개수는 여전히 12개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축을 생각해 보시면 가격이 50달러였을 때는 300달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청바지의 개수가 6인데 이제 가격이 25달러로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살 수 있는 최대 청바지의 개수는 12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예산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두 재화의 가격이 같으니까 기회비용이 1이란 말이에요. 청바지 하나를 사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스웨터가 이제는 하나가 되고 스웨터 하나를 사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청바지의 개수가 마찬가지로 1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앞서 이그젬플과 같이 1이 되겠죠. 물론 가격은 앞서 봤던 것은 50달러, 50달러, 여기서는 25달러, 25달러지만 기회비용 관점에서는 같은 거니까요. 이제 소득의 변화에 따른 예산 제약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제 300달러의 용돈을 받았다고 했었는데 이제 600달러로 늘어났다. 부모님께서 더 많은 용돈을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 용돈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최대 스웨터의 개수와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최대 청바지의 개수가 전보다 많아질 텐데 모두 다 2배씩 되겠죠. 가격은 이제 25달러, 50달러입니다. 스웨터의 가격은 이제 25달러. 다시 가격은 이제 원상 복구되는 거예요. 청바지의 가격은 50달러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 인컴이 소득이 300달러에서 600달러로 더블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전에 300달러일 때는 최대 스웨터의 개수, 제가 구입할 수 있는 스웨터의 개수는 12개. 그 다음에 구입할 수 있는 최대 청바지의 개수는 6개예요. 가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쪽은 25달러, 이쪽은 50달러예요. 자, 그런데 이제 소득이 600달러가 됐으니까 600달러를 가지고 스웨터를 몇 개를 살 수 있을까? 25달러로 가격이 전과 같으니까 모두 24개의 스웨터를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청바지는 12개 살 수 있겠죠. 가격이 여전히 50달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제약 혹은 예산선 이 선상의 모든 점을 선택할 수 있고 이 선상의 점은 600달러를 모두 다 소진하게 되는 그러한 번들의 조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어떨까요? 기울기는 여전히 전과 동일하죠. 그렇죠? 청바지를 하나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스웨터의 개수가 여전히 2개예요. 기울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소득이 변할 때 예산선이 이제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여기서의 이동은 shift겠죠. 우리가 앞서 이런 이동은 우리가 한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콤파스로 그림을 그리듯이 회전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는 뭐 rotate 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뭐 피봇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피벗 하는 거, 축을 중심으로 도는 게 피벗이고요. 혹은 뭐 rotate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도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사실 회전이라고 쓰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근데 이 경우에도 그냥 우리가 이동이라고 부르고 정확히 얘기하면 회전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 경우는 우리도 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shift라고 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parallel shift가 되겠죠. 평행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또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청바지를 하나 더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스웨터의 개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50달러, 이건 이제 청바지의 가격이고, 이렇게 크게 나올까요? 잠시만요. 확대. 너무 커지. 예. 네. 컴퓨터를 잘 쓸 줄 몰라서 죄송합니다. J 플러스 그 다음에 25달러의 스웨터, 이렇게 우리가 예산 제약을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예, 300. 근데 지금 이 300달러가 이제 600달러가 되는 경우예요. 600달러. 자, 이제 이걸 문자로 한번 다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이걸 PJ라고 부르고요. 자, 이걸 우리가 PS라고 한번 불러보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1차식의 형태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Y는 AX 플러스 B. 여기서 이제 Y가 바로 스웨터가 되고, 스웨터의 개수, 소비량, X는 청바지의 소비량, 그 다음에 이제 B는 세로축과 만나는 점. 다시 말하면 B가 뭘 뜻하냐면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스웨터의 최대 개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세로축의 변수가 S라는 것만 이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S 곱하기 S는 이제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PJ 곱하기 J 더하기 소득. 300달러가 될 수도 있고 600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양변을 PS로 나눠주면 S, 여기도 PS로 나눠줘야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득을 PS로 나눴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주어진 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스웨터의 최대 개수, 얘가 바로 세로축의 절편이 되겠죠. 그렇죠? S는 뭐와 같냐면 마이너스 PJ 나누기 PS 곱하기 J 더하기 소득 나누기 PS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로축의 변수는 스웨터의 개수, 가로축의 변수는 청바지의 개수. 자, 이거는 주어진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스웨터의 맥시멈. 이제 절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절편은 청바지의 가격 나누기 스웨터의 가격이에요. 청바지의 가격이 50달러잖아요. 그 다음에 스웨터의 가격이 25달러예요. 그래서 50달러 나누기 25달러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제약의 기울기 혹은 예산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세로축과 가로축을 우리가 각각 스웨터와 청바지라고 명시를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 청바지의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죠. 청바지의 기회비용입니다. 예산선의 기울기는 바로 상대 가격이다. 청바지와 스웨터의 상대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소비자의 문제에서 출발을 해서 수요 곡선을 우리가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볼 텐데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던 것이 최적 선택을 어떻게 도출하는가, 달러당 한계 편익이 같아지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주어진 소득을 다 지출하는 그런 번들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변할 때 예산선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그 다음에 소득이 변할 때 예산선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가격이 변하면 예산선이 피봇하거나 로테이트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변하면 예산 제약, 예산선은 평행 이동한다, 쉬프트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재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청바지입니다. 이제 청바지 가격이 변하면 청바지의 소비량이 변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어떤 가상적인 소비자가 청바지 가격이 상승할 때는 청바지 소비량을 줄일 것이고, 청바지 가격이 떨어지면 청바지에 대한 소비량을 늘리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청바지의 가격이 우리가 50달러에서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은 스웨터와 같이, 지금 이 그림에는 스웨터는 없습니다만 3개의 청바지를 구입한다고 했었어요. 우리가 앞서 간단한 이그젬플에서. 자, 만약에 청바지의 가격이 75달러로 상승한다면
과연 몇 개의 청바지를 소비할까? 이제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100달러로 상승하면 청바지의 소비량이 이제 하나로 줄어든다. 이렇게 이런 관계를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했던 스웨터와 청바지의 총 편익과 한계 편익 테이블을 다시 한번 이용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 청바지의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이제 어떤 변화가 여기 나타났냐면 청바지의 가격이 50달러가 아니라 75달러로 상승한다면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달러당 한계 편익이 같아지는 점을 여러분 잘 찾으셔서 그 얼마만큼의 스웨터와 얼마만큼의 청바지를 소비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뭐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는 하긴 했지만 스웨터의 달러당 한계 편익은 2고 그 다음에 청바지의 달러당 한계 편익이 2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같아지는 점이 하나 존재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6번째 스웨터를 소비할 때 달러당 한계 편익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청바지를 소비할 때 달러당 한계 편익이 2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점까지 소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같아지는 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과연 이 번들이 300달러를 다 소진시키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스웨터 6개니까 25달러, 그 스웨터 지출액은 150달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청바지의 지출액은 75달러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했으니까 75달러짜리 두 개를 구입하면 지출액은 150달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300달러가 되죠. 그래서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충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선 상에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그림을 생각해 본다면 뭐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청바지만 지금 우리 생각하는 거죠. 이건 보지 않고요. 청바지의 가격이 이제 75달러로 상승하면 청바지의 소비량 혹은 뭐 수요량은 두 개로 줄어들어요. 50달러였을 때는 이제 3개를 구입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2개만 구입하게 되겠죠. 자, 똑같은 계산입니다. 마지노럴 베네핏은 다 똑같고요. 이거 다 앞에 테이블하고 똑같아요. 160, 150, 100 똑같죠? 그렇죠? 자, 이제 청바지의 가격이 더 올라서 100달러가 된다면 청바지를 과연 몇 개를 소비할까, 수요할까? 쭉 읽어보시면 달러당 한계 편익이 같아지는 점이 이제 하나 여기 보입니다. 1.6, 1.6. 그래서 이 사람은 스웨터를 8개를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청바지를 1개예요. 그쵸? 여기는 1개. 1개를 소비하면 그때 달러당 한계 편익이 같아져요. 1.6, 1.6으로. 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번들이 과연 예산 제약을 충족하는가, 8개의 스웨터와 1개의 청바지가 예산 제약을 충족하는가. 예산 제약을 충족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는 걸 깜빡했는데 예산 제약을 충족하는가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앞서 이런 식들을 많이 표현했는데 처음에 봤던 것이 이제 50달러 청바지의 청바지 개수, 청바지 지출액이죠. 그 다음에 25달러의 스웨터의 개수, 스웨터 지출액이 300달러와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예산 제약이고요.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 청바지의 가격이 50달러가 아니고 이제 100달러가 된 거잖아요. 자, 과연 이 예산 제약을 충족하는가? 다시 말해서 J가 지금 1이고요. 그렇죠? 예, J가 1이고 S는 여기에서 8이잖아요. S는 8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이게 지금 예산 제약입니다. 가격이 100달러가 됐고 청바지, 스웨터는 여전히 25달러고 이런 예산 제약을 과연 충족할까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지금 달러당 한계 편익이 1.6으로 같은 번들, 스웨터 8, 청바지 1이라고 하는 이 번들이 과연 예산 제약을 충족하는가, 예산을 다 소진하는가, 바로 그 질문과 같습니다. 대입해 보면 스웨터 8개에 25달러니까 모두 200달러를 스웨터에 지출하는 것이고 청바지는 100달러로 상승했으니까 하나만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때 달러당 한계 편익이 같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100달러. 그래서 예산 제약을 충족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이 100달러로 상승한다면 우리 이거 이제 보는 거 아니고요. 100달러로 상승한다면 청바지의 소비량 혹은 수요량은 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가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간단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청바지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50일 때는 뭐 우리가 이건 안 했는데요. 3개를 사고 $75면 2개를 사고 $100면 이제 1개를 산다. 뭐 이런 스케줄, 디맨드 스케줄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 경우에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수요 곡선, 청바지에 대한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냥 뭐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총 편익을 극대화하는 소비 조합을 찾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스웨터와 청바지 두 가지만 봤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를 하잖아요. 어떤 한 가구나 한 소비자를 생각해 본다면 그럼 이제 특정한 하나의 재화에 대한 수요 스케줄 이렇게 우리가 도출해 낼 수 있을 거예요. 가상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간단하게 수요 곡선을 우리가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상승할 때 청바지에 대한 수요량이 줄어들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청바지에 대한 수요량이 줄어듭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적게 사는 거는 맞아요.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유식하게 유식하게 표현해 본다면 청바지의 가격이 비싸졌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청바지를 하나 더 사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즐겨 마시는 커피가 있는데 만약에 그 커피 값이 상승했다면 그러면 저는 그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전보다 더 많은 것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청바지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말은 우리가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청바지의 기회비용이 상승한 거예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청바지를 구입할 때 포기해야 되는 것이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스웨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바지의 소비량을, 수요량을 이제 조금씩 줄이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때 가격이 상승할 때 청바지에 대한 수요량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컨슈머 서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비자 잉여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소비자 잉여에 대한 정의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소비자 잉여는 지불 용의 가격과 willingness to pay죠. 지불 용의 가격과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 사이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불용의 가격이 당연히 실제 가격, 지불하는 가격보다 낮으면 지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지불용의 가격이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에 제 지불용의 가격이 5,000원입니다. 근데 커피 한 잔이 6,000원이면 전 절대 그걸 사지 않아요. 제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격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컨슈머 서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당연히 지불용의 가격이 더 높고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이 더 낮아야 돼요. 이게 반대로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불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불용의 가격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반드시 높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커피에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5,000원인데 만약에 커피 값이 4,000원이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저는 지불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1,000원이에요. 그게 컨슈머 서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향유하는 바로 서플러스가 제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은 5,000원인데 실제 지불하는 가격은 4,000원이에요. 그럼 1,000원만큼 저는 행복한 거겠죠. 그렇죠? 그만큼의 서플러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청바지 예로 돌아가서 청바지 수요 곡선을 한번 보고 다시 33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청바지 수요 곡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자, 이걸 두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고 우리가 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가격이 주어졌을 때 얼마만큼을 수요하는가, 소비하려고 하는가로 읽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편하고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데 거꾸로도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 지금 어떤 특정 한 사람의 수요 곡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첫 번째 청바지를 구매할 때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가? $100까지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바지를 하나도 지금 사입지 않은 상태니까 첫 번째 청바지를 살 때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두 번째 청바지는 이 사람에게 전보다 그 만족도가 그만큼 높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총편익, 한계편익에서 그러한 그 스케줄 같은 것들, 그러한 패턴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청바지에 대한 지불 용의 금액은 $75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청바지는 앞서 구입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청바지만큼 그렇게 높은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 청바지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은 $50입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더 낮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이죠. 돌아가 보겠습니다. 33페이지로 가서요. 자, 그런데 시장 가격이 $50라고 한번 해보죠. 청바지의 시장 가격은 $5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청바지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은 $100하고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은 $50예요. 그래서 $50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 잉여는 $50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과 지불 용의 금액 가격 사이의 차이가 컨슈머 서플러스라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 청바지의 경우에는 지불 용의 금액이 $75인데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은 $50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컨슈머 서플러스는 이제 $25가 됩니다. 세 번째 청바지는 어떨까요? 세 번째 청바지는 지불 용의 금액하고 willingness to pay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 같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또이또이 그래서 컨슈머 서플러스는 이 경우에 이제 제로가 됩니다. 이 경우에 제로, 컨슈머 서플을 우리가 보통 이제 CS라고 쓰는데요. 컨슈머 서플러스가 보통 이제 CS라고 하면 우리끼리 막 completely stupid 이런 표현을 쓰는데 CS는 $50,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바지는 CS가 $25,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전체의 이제 수요 함수에 대한 수요 곡선에 대한 이야기, 수요 곡선, 우리가 수요 함수라고 하면 또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수요 곡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